아, 할머님, 이 통장, 잔액이 500억입니다. 40년의 세월이 법의 이름으로 종결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 우편함에 꽂힌 차갑고 빳빳한 법원 등기우편 한 통, 얇은 종이 한 장이 제 남편 이동우라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렸습니다. 실종 선고. 그 세 글자는 제 평생을 지탱해온 신락 같은 희망의 끈을 공식적으로 그리고 무참하게 끊어내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그 일을 보내줘야 했습니다. 온 집안의 공기가 저를 짓누르는 듯한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삐걱이는 마룻바닥을 밟으며 침대 옆 낡은 작의 서랍장으로 향했습니다. 서랍을 열자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남편이 청혼 선물로 건넸던 빛바랜 회중시계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손끝으로 시계의 차가운 금속을 쓸어보았습니다. 40년 전 그날의 멈춰버린 시간의 냄새가 희미한 먼지 향과 함께 코끝으로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그 이의 흔적을 제 손으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은 남편이 사라지기 직전에 만들었던 낡은 통장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2천만 원이라도 찾아 그 이의 이름으로 좋은 곳에 기부하면 이 지독한 기다림도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생을 교단에 설 때처럼 가장 단정하고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은행으로 향하는 익숙한 길목마다 온통 한 남자의 얼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국민과 함께 희망을 향해. 거대한 현수막 속에서 강태석 의원은 인자하고 신뢰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그의 번지르르한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속이 불편하게 더부룩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교사 시절 온갖 미사역으로 진심을 감춘 위선적인 학생의 장문을 읽을 때와 똑같은 종류의 불쾌감이었습니다. 은행의 자동문이 열리자 에어컨의 서늘한 공기가 제 뺨을 날카롭게 스쳤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창구에 앉은 저는 4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통장을 젊은 행원에게 건넸습니다. 남편의 실종 선고 서류와 함께 이제는 정말 이 통장을 제 명의로 정리하고 싶다고 말했지요. 젊은 행원은 서류와 낡은 통장을 몇 번이고 번갈아 보더니 이내 컴퓨터 화면을 보며 얼굴이 새하얗게 굳어갔습니다. 할머님, 이 통장은 이동우 고객님 명의가 맞으시군요. 그런데 지금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다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마에는 어느새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요. 잠시 후 그는 거의 반쯤 일어선 자세로 옆자리 팀장을 불렀고 두 남자의 눈빛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 위에서 어지럽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그들의 당혹스러운 연극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팀장은 정중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태도로 저를 안쪽의 VIP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딱딱하고 차가운 가죽 소파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제 심장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불길하게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들어온 팀장은 마른 입술을 애써 축이며 서류 봉투 하나를 제 앞으로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할머님, 너무 놀라지 마시고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 통장은 40년 가까이 단 한 번의 인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잔액이 520억 원입니다. 500억? 그 숫자가 제 귓속으로 파고드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온몸의 피가 발끝부터 차갑게 식어 얼어붙는 듯했고 40년간 제가 믿어왔던 세상의 질서가 제 머릿속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남편이 남긴 돈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책과 학생들만 바라보며 정직하게 살아온 그이가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더럽고 추악한 피의 냄새가 나는 돈이었습니다. 팀장의 설명에 따르면 남편이 실종된 지 불과 며칠 뒤부터 39년 동안 매년 똑같은 날짜에 정체불명의 개인 명의로 상상도 못할 거액의 돈이 꾸준히 입금되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보상금의 형태를 띤 입막음용 돈이었습니다. 내 남편을 해치고 이 통장을 영원히 찾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을 누군가가 양심의 가책을 덜기 위해 던져준 혹은 자신만의 비밀 금고로 이용한 악마의 돈이었습니다.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창밖으로 강태석 의원의 위선적인 현수막이 다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40년 전 까맣게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 하나가 제 뇌리를 성광처럼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남편이 사라지기 바로 전날 밤 그이가 제 외투 안주머니에 무언가 작은 것을 몰래 넣어주던 감촉. 다음 날 아침에야 발견했던 반으로 찢겨진 명함 조각. 거기에는 분명 강태석이라는 이름 석자가 또렷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강태석? 이 더러운 악마. 그래, 내 놈이었구나. 내 남편을 죽이고 그이의 통장을 40년간 내 놈의 더러운 금고로 사용했어. 나는 그것도 모르고 바보처럼 평생을. 뜨거운 분노보다 더 지독한 것은 제 40년의 순애보와 기다림이 송두리째 부정당했다는 차가운 배신감이었습니다.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빛바랜 회중시계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시계에 멈춘 초침을 손가락으로 거칠게 문지르며 생각했습니다. 교사 시절 저는 문장의 구조와 행간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는 데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 500억이라는 거대한 돈의 흐름 역시 하나의 거대한 문장이었습니다. 수많은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강태석의 가장 치명적인 비밀이 담긴 문장. 그래, 나는 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지만 서류와 숫자 속에 숨겨진 진실을 읽어내는 것은 내 평생의 업이었다. 이 돈의 흐름을 완벽하게 분석하면 강태석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남편을 잃고 모든 것을 포기하며 제 스스로 봉인했던 날카로운 분석력이 40년 만에 서늘하고 시퍼런 복수심과 함께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500억은 강태석의 비자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이것은 정의를 실현할 나의 무기였습니다. 저는 곧장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10년도 더 전에 졸업했지만 유일하게 가끔 안부를 주고받던 제가 가장 아끼고 믿었던 제자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컴퓨터 보안이라면 국내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실력자였지만 지금은 작은 보안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아이. 바로 강태석의 외동딸 강유진이었습니다. 그의 가장 소중한 딸이 이제 그의 심장을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될 것이었습니다. 유진아, 나다. 내 스승. 아주 오랜만에 내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 같구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유진이의 목소리는 1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도 여전히 맑고 총명했습니다. 제 갑작스러운 연락에 놀라면서도 목소리 끝에는 진심 어린 반가움이 선명하게 묻어났지요. 저는 애써 목소리의 떨림을 감추며 그저 안부가 궁금해 연락했다는 서툰 거짓말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뒤 인사동의 낡고 조용한 찻집에서 잠시 얼굴이나 보자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저는 제 손이 차갑게 식은 채 가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원수의 딸에게 복수의 칼을 쥐어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제 자신의 처지가 한없이 서글펐고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제자를 기만해야 한다는 무거운 죄책감이 납덩이처럼
제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약속한 날 저는 일부러 30분이나 먼저 찻집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유진이를 기다렸습니다. 쌉쌀한 대추차에 뜨거운 김이 낡은 나무 탁자 위로 피어오르며 안경알을 뿌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유진이는 언제나 단정하게 빗어넘긴 단발머리에 교복을 입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던 여고생이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고 누구보다 글에 대한 이해가 깊었습니다. 문장 속에 교묘하게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저를 늘 감탄하게 만들었지요. 저 아이는 분명 크게 될 아이다.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는 고든 어른이 될 것이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이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거짓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찻집의 낡은 문이 기분 좋은 소리를 내며 열리고 유진이가 들어섰습니다. 세련된 오피스룩에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어느새 완벽하고 능력 있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 앉아 선생님, 정말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라며 환하게 웃는 얼굴만큼은 제가 기억하던 옛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저희는 한참 동안이나 묵은 회포를 풀었습니다. 유진이는 자신의 작은 보안회사가 이제는 업계에서도 꽤 자리를 잡았다며 모두 어려운 시절 자신을 믿어주신 선생님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 아이의 찻잔에 따뜻한 물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수백 번도 더 연습해 온 제 인생 최악의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름진 손으로 찻잔을 감싸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 사연을 늘어놓았습니다. 평생 교직에만 있다 보니 세상 물정에 어두워 아주 질이 나쁜 금융사기에 전 재산을 잃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이나 다름없는 돈인데 그 돈을 되찾지 못하면 남은 생을 길거리에 나앉게 될지도 모른다고 노인의 서툰 절박함을 연기하며 매달렸습니다. 제 서툰 연기에도 불구하고 유진이의 얼굴은 금세한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선생님, 세상에 어떤 놈들이 어떻게 선생님 같은 분한테 그런 파렴치한 짓을? 당장 경찰에 신고는 하셨어요? 미안하다, 유진아.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나에게는 이 복수를 완성시켜줄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저는 속으로 수없이 용서를 구하며 결정적인 부탁을 건넸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늙은이의 하소연은 제대로 수사해주지 않는다며 내가 가진 특별한 능력으로 그 더러운 돈의 행방이라도 추적해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유진이는 망설임 없이 제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아이의 손은 제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따뜻하고 힘이 넘쳤습니다. 걱정 마세요, 선생님. 제 모든 능력을 사용해서, 아니, 제 회사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라도 그 더러운 돈 반드시 찾아드리겠습니다. 어떤 놈들인지 제가 똑똑히 밝혀낼 거예요. 이건 제 스승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이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에요. 유진이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노트북을 꺼내 들었습니다. 제가 건넨 가짜 사기꾼의 계좌 정보, 즉 남편의 통장 사본을 보며 무서운 속도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은 다시 제가 기억하던 총명하고 날카로운 학생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손가락이 자판 위를 폭풍처럼 오갔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평생을 들여다봐도 이해하지 못할 기호와 숫자들의 강이 흐르고 있었지요. 한참 동안 화면을 응시하던 유진이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이전의 분노와는 다른 차가운 전문가의 얼굴이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단순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아니에요. 돈이 흘러들어간 경로를 보니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치면서 아주 정교하게 세탁되고 있어요. 이건 마치 해변에 찍힌 발자국을 지우고 그 위에 일부러 거대한 모래 폭풍을 일으켜 해변 전체를 뒤엎어버린 것과 같아요. 이건 개인이 아니라 거대한 조직 혹은 엄청난 권력가가 연루된 사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이 생각보다 훨씬 커질 수도 있어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 아이는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각오가 되어 있었지요. 저는 오히려 담담하게 잃을 것이 없는 늙은이니 끝까지 가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유진이는 제 단호한 눈빛을 보더니 결심을 굳힌 듯 다시 노트북에 집중했습니다. 제 스승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그 아이는 이제 거대한 악의 소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가장 높은 곳, 강태석은 자신의 호화로운 의원실에서 거울을 보며 연설 연습에 한창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라는 말과 함께 가장 인자하고 서민적인 미소를 지어 보이는 연습을 수십 번도 더 반복하고 있었지요. 벽면을 가득 채운 존경받는 정치인들과 찍은 사진들, 수많은 감사패와 상장들이 그의 위선적인 성공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비서실장이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강태석의 귓가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한마디를 속삭였습니다. 40년간 잠들어 있던 비밀 금고 이동우의 통장에서 500억이 넘는 돈 전액이 인출되었다는 보고였습니다. 강태석의 얼굴에서 인자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고급 위스키 잔을 그대로 벽난로에 집어 던졌습니다. 산산조각 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이성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누구지? 대체 누가? 40년이다. 40년 동안 아무도 몰랐는데. 설마. 아니야. 그 미련한 늙은이가 이걸 알았을 리가 없어. 알았다 한들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일 배짱이 있을 리가 없지. 분명 정치적인 공작이야. 그는 방안을 미친 사람처럼 서성거리며 수많은 정적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의원실 안쪽에 위치한 완벽하게 방음 처리된 비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채 울리기도 전에 기름지고 능글맞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강 의원.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자네가 먼저 전화하는 건 아주 급한 일이 있을 때뿐인데.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제 앞에서는 늘 남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글썽이던 위선자. 그리고 강태석의 40년 묵은 공범이자 그의 비밀 금고지기 윤재혁이었습니다. 강태석은 목소리에 섞인 불안감을 감추려 애쓰며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이동우. 그 통장이 털렸습니다. 전액 다. 수화기 너머 윤재혁의 능글맞던 목소리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잠시 동안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뱀처럼 차갑고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 통장을 아는 건 자네와 나 둘뿐이지 않나? 아니, 잠깐만. 강 의원. 잘 들어. 그 통장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긴 하지. 법적으로 그놈의 유일한 상속인 말이야. 박서연. 그 여자 요즘 어떻게 지내나?
수화기 너머로 윤재혁의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강태석은 짧은 침묵 끝에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절대 아니라고 40년 동안 죽은 남편의 그림자 속에서 화초처럼 살아온 늙은이가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일 배짱도 능력도 없다고 단언했지요. 그의 오만함은 스스로의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강태석은 이것이 분명 자신의 재선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적들의 소행이라 결론 내렸습니다. 그는 윤재혁에게 당장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해 돈의 행방과 배우를 알아내라고 쥐새끼 한 마리까지 찾아내라고 으르렁거렸습니다. 40년간 완벽했던 그들의 범죄 카르텔에 처음으로 의심과 불안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칠 뒤 유진이는 굳은 표정으로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인적이 드문 북악산의 한적한 찻집에서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소나무 숲의 청량한 공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무거운 이야기가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지요. 유진이는 자신이 가진 모든 장비와 기술을 동원해 추적했지만 상대의 방어벽이 상상 이상으로 견고하고 교묘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마치 국가기관 수준의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받고 있는 것 같다고, 이건 혼자서는 절대 뚫을 수 없는 철옹성이라고 말입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전문가로서의 무력감과 패배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제 회사의 명운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상대는 돈 세탁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돈이 오간 서버 자체를 물리적으로 파괴해버리는 짓까지 서슴지 않고 있어요. 이 정도의 악랄함과 자금력이라면 저희가 꼬리를 잡는 순간 오히려 저희가 사냥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럴 테지. 40년간 죄를 짓고도 권력의 정점에서 군림해온 악마들이니 그 방어막 또한 얼마나 견고하겠는가. 저는 유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철옹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냐고. 유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결심을 굳힌 듯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화이트 해커뿐만 아니라 금융범죄 수사 경력이 있는 전직 수사관, 그리고 돈의 흐름을 읽는 회계 전문가까지 각 분야 최고의 그림자 전문가들로 팀을 꾸려야만 승산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실력자들을 어둠 속에서 움직이게 하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비용이 들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품 안에 있던 통장 하나를 조용히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그날 은행에서 제 명의로 옮겨두었던 피 묻은 돈 500억이었습니다. 이 돈을 쓰거라. 악마가 뿌려놓은 이 더러운 돈으로 악마의 심장을 꿰뚫을 가장 날카로운 칼을 사도록 해라.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다. 최고의 팀을 만들어다오. 유진이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제가 단순히 사기를 당한 불쌍한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일의 본질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 서린 40년 묵은 한을 읽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유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스승과 제자를 넘어 거대한 복수국의 총사령관과 현장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유진이는 일주일 만에 완벽한 팀을 꾸렸습니다. 저희의 비밀 아지트는 먼지 쌓인 인쇄소로 위장한 충무로의 한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직접 가는 대신 유진이를 통해서만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인쇄기 돌아가는 시끄러운 소음 아래 대한민국의 가장 어두운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비밀 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팀원들이 보내온 수만 개의 숫자와 기호로 가득 찬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평생을 문장과 씨름해온 저에게
그 암호 같은 데이터는 하나의 거대한 악인의 자서전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문장의 행간에 숨겨진 의도를 읽어내듯 숫자의 흐름 속에 숨겨진 그들의 탐욕과 비리의 맥락을 짚어냈습니다. 제 직감과 통찰력은 유진이와 전문가들의 기술력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전 시작 보름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유진이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와 차명 계좌, 대리인을 거쳐 마침내 모든 비자금의 흐름이 단 하나의 정점으로 모이는 핵심 인물을 찾아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진이는 제게 암호화된 파일을 하나 보냈습니다. 파일에는 그 인물의 사진과 신상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에 떠오른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윤재혁?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제 손을 붙잡고 함께 오열하던 얼굴. 지난 40년간 명절마다 찾아와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분명 좋아했을 거라며 가장 비싼 한우 세트를 건네던 얼굴.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제게는 유일하게 남은 남편의 흔적이었던 사람. 그 위선적인 얼굴이 화면 속에서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아, 이동우, 당신은 대체 어떤 세상에 살고 있었던 겁니까? 가장 믿었던 친구의 칼에 등이 찔린 것도 모르고 분노보다 더 깊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지독한 혐오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지난 40년간 그가 제게 보여준 모든 동정과 위로는 친구를 죽이고 그 아내를 기만하는 자의 추악한 자기만족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과의 행복했던 기억 위로 윤재혁의 위선적인 얼굴이 겹쳐지며 제 모든 과거를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틀 무렵 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유진이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목표는 윤재혁이다. 뱀의 머리를 치기 전에 그 옆에서 40년간 혀를 날름거리던 독사부터 잡아야겠다. 그의 모든 것을 파헤쳐 그가 평생 쌓아 올린 위선의 성을 먼지 하나 남기지 말고 무너뜨려라. 제 지시는 짧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40년 묵은 분노와 배신감이 칼날처럼 서려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제 메시지를 받고 단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충무로의 비밀 아지트는 잠들지 않는 요새가 되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위선자 윤재혁이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먼지 하나까지 남김없이 파헤치는 것이었습니다. 윤재혁은 강태석의 그림자에 가려진 채 수십 년간 부와 명예를 누려온 자였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의리 있는 사람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껍질을 한꺼풀 벗겨내자 추악한 악취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와 팀원들은 그의 모든 것을 해부했습니다. 수십 개의 차명 계좌,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미술품을 이용한 자금 세탁까지 그의 인생은 그 자체가 거대한 탈세와 비리의 교과서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꼬리가 길어도 너무 길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은 그의 범죄를 단단한 화석으로 만들어버린 뒤였습니다. 결정적인 증거, 즉 그 돈의 흐름이 최종적으로 강태석에게 향한다는 연결고리를 찾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강태석의 재선 출정식 날짜는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먼저 움직인 것은 저쪽이었습니다. 윤재혁은 뱀처럼 교활한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포위망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유진이의 보고에 따르면 어느 날부터인가 팀원들에 대한 불법적인 뒷조사와
미행이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아지트로 위장한 인쇄소 주변에 정체불명의 사내들이 어슬렁거리기 시작했다는 보고까지 들어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의 압박에 팀원들은 극도의 긴장감에 시달렸습니다. 윤재혁과 강태석이 고용한 어둠의 해결사들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놈들 봐라. 꼬리를 잡히기 전에 먼저 우리를 물어뜯을 셈이구나. 위기는 곧 기회였습니다. 저는 유진이에게 적들이 우리를 쫓는데 혈안이 되어 있을 때가 바로 그들의 방어벽이 가장 허술해지는 순간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적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미끼를 던지고 그 틈을 파고들어 심장을 찌르라고 지시했습니다. 제 지시에 따라 유진이는 팀원 한 명을 일부러 노출시켜 적의 추적을 유도하는 동시에 남은 모든 인력을 동원해 윤재혁의 가장 오래되고 허술한 자금 창고, 짝 40년 전 초창기 비자금의 흔적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그날 밤이 왔습니다. 그날은 유독 밤늦게까지 유진이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오던 보고가 끊기자 제 심장은 불길한 예감에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마 먼저 전화를 걸지도 못한 채 낡은 회중시계에 멈춘 초침만 하염없이 만지고 있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야 마침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아이의 목소리는 제가 알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기쁨도 분노도 아닌 모든 감정이 소멸해버린 듯한 텅 빈 목소리였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파일을 하나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발 열어보지 마세요, 선생님. 제발이요. 유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저 숨죽여 절망을 삼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유진이가 보낸 파일의 이름은 최종 보고서였습니다. 파일을 여는 그 짧은 순간이 마치 40년의 세월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마지막 종착지를 향해 하나의 선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윤재혁의 이름에서 출발한 수백 갈래의 돈의 강물은 마침내 한빛 복지재단이라는 이름의 저수지로 흘러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의 유일한 이사장 이름이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강태석. 드디어 악마의 이름이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통쾌함도 분노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유진이의 텅 빈 목소리가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강태석, 강유진 같은 성씨. 저는 지난 몇 주간 복수라는 목표에 눈이 멀어 그토록 명백한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마음 한구석에서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이기심이, 제 복수심이 그 사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유진아, 내 제자,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나는 내 손으로 내 제자에게 아버지를 심판하는 칼을 쥐어주고 만 것이었다. 화면 속 강태석이라는 이름이 거대한 낙인처럼 번져나가며 제 눈을 태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차마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습니다. 40년 만에 마주한 원수의 이름 앞에서 저는 남편을 잃었을 때보다 더 깊은 절망과 죄책감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떠 있는 강태석이라는 세 글자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40년의 세월을 잔인하게 조롱하고 제가 가장 아끼던 제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해버린 거대한 낙인이었습니다. 저는 밤이 새도록 뜬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잠이 들 수도 울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을 잃었을 때의 슬픔과는 다른 종류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슬픔이었다면 지금은 제 자신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지독한 죄책감이었습니다. 복수라는 대의에 눈이 멀어 저는 결국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용서받지 못할 상처를 주고 만 것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박서연, 너는 평생을 교단에서 진실과 양심을 가르치지 않았더냐? 그런데 결국 내 복수심을 채우기 위해 가장 순수했던 제자의 영혼을 담보로 악마와 거래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낡은 회중시계의 차가운 감촉만이 제 손안에서 유일한 현실이었습니다. 새벽동이 틀 무렵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늙고 초라한 노파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진이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이를 의도적으로 이용했다는 추악한 진실까지 전부 다. 그 아이가 저를 증오하고 경멸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먼저 연락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유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핏기 하나 없는 입술, 텅 비어버린 눈동자. 어제 전화기 너머로 들었던 그 절망의 목소리가 온몸으로 말을 걸어오는 듯 했습니다. 유진이는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들어와 거실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저 역시 그 아이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찬물을 끓일 기력도 어떤 말을 건넬 용기도 없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무덤 속 같은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유진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마른 나뭇가지처럼 메말라 있었습니다. 왜 저한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강태석 의원의 딸이라는 거 처음부터 알고 계셨잖아요, 선생님. 그 아이는 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너져 내린 세상의 폐허 속에서 마지막 남은 기둥마저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저는 차마 그 아이의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지만 복수심에 눈이 멀어 너를 이용했다고, 내가 가진 능력과 스승에 대한 순수한 마음을 내 더러운 복수의 칼로 삼았다고, 미안하다는 말조차 할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고. 제 목소리는 갈라지고 끊겼지만 단 한순 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유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기 때문입니다. 제 고백이 끝나고 다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이는 한참 동안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윽고 그 아이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어요. 선생님, 뭔가 잘못된 걸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편에 서서 싸워오신 분이에요.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가시고 명절에는 받은 선물을 전부 양로원으로 보내시는 분이라고요. 그런 분이 사람을 죽이고 그런 더러운 돈을 아닐 거예요. 이건 분명 선생님의 복수심이 만들어낸 끔찍한 오해일 거예요. 유진이는 스스로를 필사적으로 변호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믿고 존경해온 아버지의 세계가 거짓일 리 없다고 어떻게든 부정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마지막 믿음을 제 손으로 부숴야만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 서랍 깊숙한 곳에 40년간 보관해 온 낡은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남편의 유품 몇 가지가 들어 있었지요. 빛바랜 흑백 사진, 낡은 만년필, 그리고 남편이 실종되던 그날 아침 제 외투 주머니에 몰래 넣어두었던 반으로 찢어진 명함 조각이었습니다. 저는 그 명함 조각을 유진이 앞에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40년 전 내 아버지는 지금처럼 유명한 국회의원이 아니었다. 그저 비리 정치인의 말단 수행비서였지. 내 남편은 평생을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던 고지식한 기자였다. 남편은 내 아버지가 모시던 정치인의 비리를 포착했고 그 결정적인 증거를 넘기라고 내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진실의 마지막 조각을 꺼내 놓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설득당하는 대신 내 남편을 영원히 침묵시키는 길을 택했다. 그리고 내 남편의 통장을 자신의 더러운 비자금을 숨기는 비밀 금고로 사용했지. 지난 40년간 나는 그 사실도 모른 채 죽은 남편의 통장 위에 쌓여가는 피 묻은 돈을 지키며 살아온 거란다. 유진아, 내 아버지가 내 남편을 죽였어.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유진이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아이의 눈동자에서 마지막 남은 빛이 사라졌습니다. 유진이는 아무런 대답도 반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찢어진 명함 조각과 제 얼굴을 번갈아 볼 뿐이었습니다. 이윽고 그 아이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유령처럼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차마 그 아이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제 손으로 제자의 심장에 칼을 꽂은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진이가 유령처럼 사라진 뒤 제 시간은 다시 40년 전 그날처럼 멈춰버렸습니다. 집안의 모든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제 숨통을 조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복수는커녕 제 손으로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는 지독한 자괴감만이 저를 잠식했습니다. 충무로의 비밀 아지트와도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작전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던 유진이가 부러졌고 그 칼을 부러뜨린 것은 다름 아닌 저였으니까요. 모든 계획은 끝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남편의 억울한 죽음도, 내 40년의 세월도, 그리고 저 가여운 아이의 인생까지도 내 어리석은 복수심이 모든 것을 삼켜버렸어.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을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남편의 뒤를 따라가는 것마저 생각하던 깊은 밤이었습니다. 정막을 깨고 제 낡은 핸드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짧은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선생님, 저를 가르치셨던 교실 기억나십니까? 내일 정오 그곳에서 뵙겠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그 아이 특유의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 담는 문장이었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 저를 얼마나 원망하고 있을지 두려워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제가 30년을 근무했던 그리고 유진이를 처음 만났던 그 낡은 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는 폐교되어 을씨년스러운 모습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녹슨 철문, 깨진 유리창, 잡초가 무성한 운동장. 우리의 모든 기억이 폐허가 되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삐걱거리는 복도를 지나 3학년 2반 교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교실 안 먼지 쌓인 책상에 유진이가 홀로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텅 비어 있던 눈은 차갑고 단단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고 슬픔에 잠겨 있던 얼굴에서는 서늘한 분노마저 느껴졌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도 유진이는 한참 동안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낡은 교탁 앞에 죄인처럼 서 있었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유진이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제 손으로 직접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금융 기록, 통화 내역, 그리고 40년 전 그날의 행적까지 전부 다요. 선생님 말씀이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듯 감정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난 일주일간 아버지가 쌓아 올린 위선의 성벽을 자신의 손으로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그 안에 추악한 진실을 직접 마주한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끔찍했을지 저는 차마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선생님을 원망했습니다. 제게 왜 이런 끔찍한 진실을 알려주셨냐고, 차라리 평생 모르게 내버려 두시지 그랬냐고 수백 번도 더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건 선생님의 복수가 아니라 제 손으로 직접 매듭지어야 할 제 운명이라는 것을요. 유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상처받은 제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단죄하기로 결심한 비정한 심판관의 눈빛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아버지의 죄는 딸인 제 손으로 직접 물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제 어머니와 선생님과 그리고 선생님의 남편분께 속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유진이는 제 어깨를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그 가느다란 손에서 강철보다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의 복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유진이는 이전보다 더욱 냉철하고 집요해졌습니다. 충무로 아지트는 다시 가동되었고 흩어졌던 팀원들도 모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적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유진이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눈치챈 강태석과 윤재혁의 반격은 상상 이상으로 거세고 악랄했습니다. 팀원들의 가족이 협박을 당하기 시작했고 아지트로 공급되던 자금이 막혔습니다. 심지어 유진이가 운영하던 보안회사마저 세무조사라는 명목으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포위망은 시시각각 조여왔습니다. 저희는 쥐구멍에 몰린 생쥐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태석의 재선 투표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밤 최악의 사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지트에서 모든 통신을 지휘하던 유진이에게서 다급한 비상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함정입니다. 윤재혁이 흘린 가짜 정보에 속았습니다. 저희 아지트 위치가 완전히 노출되었습니다. 놈들이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경보음과 팀원들의 비명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유진이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파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차가운 핸드폰을 붙잡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40년간의 기다림, 지독한 배신감,
그리고 제자의 비극적인 결의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유진이의 절규가 끊긴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함께 사라졌습니다. 저는 차가운 핸드폰을 붙잡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40년간의 기다림, 지독한 배신감, 그리고 제자의 비극적인 결의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 몇 초에 불과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부서지는 대신 오히려 서늘하게 벼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슬픔과 절망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용광로의 불길 같은 차가운 분노가 자리 잡았습니다.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유진이의 마지막 통화는 실패의 절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신호탄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오래전에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아지트가 발각될 경우 유진이와 팀원들은 모든 데이터를 파기한 것처럼 위장하고 비밀 통로를 통해 빠져나온 뒤 미리 약속된 제2의 장소로 흩어져 마지막 작전을 개시하기로 윤재혁이 들이닥친 텅 빈 아지트에는 그들의 시스템을 역으로 파괴할 데이터 폭탄만이 남아있을 터였습니다. 유진이의 절박했던 연기는 적들을 완벽하게 속이기 위한 마지막 미끼였던 것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을 치르듯 천천히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상복처럼 검고 단정한 투피스, 교단에 처음 섰던 그날처럼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아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거울 속의 늙은 교사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미망인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을 갈아 넣어 만든 복수라는 이름의 칼날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서랍 속 깊은 곳에 넣어두었던 남편의 낡은 회중시계를 꺼내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멈춰버린 시계의 차가운 금속 감촉이 심장 가까이에서 느껴졌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택시를 타고 강태석의 당선 축하 파티가 열리는 시내의 최고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로비를 대낮처럼 밝히고 있었고 값비싼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승리에 취해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를 유령처럼 조용히 지나 파티가 열리는 연회장의 가장 구석진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아무도 저 같은 늙은이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단상 위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강태석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40년의 공범 윤재혁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지요. 강태석은 두 팔을 번쩍 들어 환호에 답하며 곧 당선 수락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위선적인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 강태석, 오늘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정의와 희망을 염원하는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저는 약속드립니다. 썩어 빠진 구시대의 적폐를 청산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역겨운 악마, 내 놈이 말하는 정의가 내 남편의 피 위에 세워진 것이더냐. 저는 주머니 속 회중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었습니다. 강태석의 연설이 절정에 달하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단상 위로 집중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 좌우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 2개가 갑자기 지지직거리며 푸른 화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 당황한 강태석이 말을 멈추고 스크린을 돌아보는 순간 화면이 다시 켜졌습니다. 화면에 처음 나타난 것은 남편 이동우의 낡은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장으로 40년간 입금된 수백억 비자금의 흐름이 날짜와 시간, 차명 계좌의 이름까지 적나라하게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화면은 곧 윤재혁의 비밀 사무실을 몰래 촬영한 영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윤재혁은 강태석과 통화하며 40년 전 이동우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리고 그의 통장을 얼마나 유용하게 써왔는지를 의기양양하게 떠벌리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 강 의원. 40년 전에도 우리가 얼마나 깔끔하게 처리했나. 이번에도 흔적도 없이. 강태석과 윤재혁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비명 같은 고함이 터져나오고 연회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화면에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유진이었습니다. 텅 빈 교실에 홀로 앉은 유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강유진입니다. 이 모든 추악한 범죄의 주범인 강태석 의원의 하나뿐인 딸입니다. 저는 오늘 제 아버지의 죄를 세상에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는 지난 40년간 국민을 속였고 한 가정을 무참히 파괴했으며 그 피 묻은 돈으로 자신의 권력을 쌓아 올린 살인자입니다. 이 딸의 손으로 아버지를 심판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입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당신의 지옥으로 돌아가세요. 영상이 끝나고 연회장에는 잠시 동안 완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단상 위의 강태석에게 터졌습니다. 그는 완전히 넋이 나간 채 화면 속 딸의 얼굴이 사라진 검은 스크린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리며 군중 속을 헤매다 마침내 어둠 속에 서 있는 저와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40년의 세월을 넘어 죽은 자의 아내가 자신의 가장 화려한 순간을 파괴하기 위해 돌아왔다는 것을. 그의 입이 무언가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는 듯 벌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밖에서 요란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가깝게, 그리고 마침내 호텔 입구를 완전히 포위하듯 멈춰 섰습니다.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강태석과 윤재혁이 무너져 내리는 아수라장을 뒤로하고 호텔을 빠져나왔을 때 바깥 공기는 놀랍도록 차고 상쾌했습니다. 요란한 경찰 사이렌 소리와 기자들의 고함 소리가 제 등 뒤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그 모든 혼돈을 뒤로한 채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사람처럼 어둠 속으로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40년간 제 삶의 모든 것이었던 복수가 끝났지만 통쾌함이나 기쁨은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대한 태풍이 핥히고 지나간 뒤에 텅 빈 고요함만이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며칠 동안 세상은 강태석의 추악한 진실로 들끓었습니다. 텔레비전과 신문은 온종일 그의 이름과 제 남편의 이름을 떠들어댔지요. 하지만 제 시간은 소란스러운 세상과 분리된 채 아주 느리고 조용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남편의 통장에 남아있던 500억 원을 남편의 이름으로 된 공익재단에 전액 기부하는 서류 절차를 묵묵히 마쳤습니다. 그 돈은 애초에 제 것이 아니었고 제게는 단 한 푼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그저 진실과 명예뿐이었으니까요. 모든 정리를 마친 다음 날 새벽 저는 이른 아침부터 작은 배낭을 맸습니다. 배낭 안에는 따뜻한 보온병과 작은 과일 몇 개, 그리고 남편에게 주지 못했던 국화한 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기차를 갈아타고
저는 반나절을 꼬박 달려 남쪽 바닷가에 이름 없는 언덕을 찾았습니다. 남편의 유골조차 찾지 못했던 40년 전, 저는 이곳에 그를 묻었습니다.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이 언덕이야말로 그가 편히 쉴 수 있는 곳이라고 저 혼자 그렇게 정했던 겁니다. 언덕 위 작은 소나무 아래에 돗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제 흰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가져온 국화를 내려놓고 아주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바다만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가 다시 파도 소리에 섞여 사라지곤 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저는 비로소 남편에게 말을 건넬 수 있었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이제야 당신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게 되었네요. 40년이나 걸렸어요. 너무 오래 걸려서 미안해요.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지난 몇 달간의 일을 두서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을 죽인 자들이 어떻게 파멸했는지, 당신의 더러워진 이름이 어떻게 명예를 되찾았는지. 하지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제 마음은 기쁨이 아닌 깊은 허무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여보, 이상하네요. 평생을 기다려온 복수를 끝냈는데 왜 마음이 이렇게 텅 비어버린 걸까요? 당신을 되찾을 수 없다는 걸 알아서일까요? 아니면 내 인생도 저들과 함께 끝나버렸기 때문일까요? 저는 가슴 주머니에서 낡은 회중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40년 전 그날에 멈춰버린 시계. 당신이 청혼하며 제 손에 쥐어주었던 우리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부드러운 옷소매로 시계 유리에 낀 세월의 먼지를 정성스럽게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떨리는 손으로 시계 옆에 작은 태엽을 감기 시작했습니다. 뻑뻑했던 태엽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감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째깍, 작지만 선명한 소리가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40년간 죽어있던 초침이 아주 느리게, 하지만 분명하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괜찮다고, 이제 당신을 온전히 보내줄 수 있다고, 멈춰버린 내 시간도 다시 흘러갈 수 있다고 시계가 제게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서울의 어느 버스터미널, 커다란 배낭을 맨 유진이가 대합실 텔레비전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자신의 아버지가 구치소로 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아무 표정 없이 그저 묵묵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없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부디 너의 시간을 살아가렴. 유진이는 메시지를 읽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한 줄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유진이는 그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핸드폰의 전원을 완전히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를 가장 빠른 버스표를 한 장 끊었습니다. 속죄의 길이 될지 새로운 시작이 될지 모를 자신만의 시간을 향해 다시 남쪽 바다의 언덕. 어느덧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와 하늘을 온통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제 손안에서는 회중시계가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온기를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40년간의 길고 길었던 겨울이 마침내 끝나고 있었습니다.